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국내에서는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평화적 시위로 전개되다가 그래요. 폭동으로 변질되죠. 그러면서 토벌이 되죠. 7,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생겨요. 그 이후로 대규모 시위는 사라지더라. 달리 얘기하면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한반도 내에 있는 조선인들이 그런 독립단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대규모 시위가 없더라. 또 만주에서도 여러 사건이 일어났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토벌됐더라. 토벌되면서 그래요. 자유시 참변도 일어나더라. 김자진 피살 사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만주에서도 그 조선인들이 이제 독립단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더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일을 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대규모로. 달리 이제 할 수 있는 건 실력 양성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1919년 3월 3일 운동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을 살펴보았다. 1919년 3일 운동은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현 시대 한국인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가장 큰 부작용은 한반도와 만주에 거주하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3일 운동의 결과를 보고서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일어난 사건.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인 공산주의자와 현 시대로 말하면 뭐 근대화 국가를 만들려는 이들 3차 인류혁명 세력이라고 이 글에서 말하죠. 두 세력 간에 격돌이 일어났죠. 그전에는 그냥 우리 독립운동 하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자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제 격돌이 일어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요. 한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3차 인류혁명 세력을 죽이죠. 그게 자유시 참변인 거예요. 공산주의를 위해서 일해야지. 소련 연방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러면서 소련군에 편입되자 이랬는데 아 싫다 이러니까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전투가 벌어진 거죠. 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그 전에 또 뭘 살펴봤나요? 1922년인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유동일가 탈퇴하죠. 그 자금 문제 가지고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격돌 과정에서 일어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 3차 인류혁명 세력과 반발 세력이 그 전에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그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협조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겠지만 1920년 그러니까 그 청산리 전투까지는 서로 이제 그런 걸 안 묻고 협조하기로 했던 거죠. 근데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1920년부터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죽였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그 갈등은 굉장히 심해지겠죠. 갈수록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고 3.1 운동을 겪은 본토의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 역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정책을 바꾼다. 식민지 정책을 완화하겠죠. 그러면 조선 총독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조선 총독부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한 가지는 조선인들에게 이롭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 대한 호감을 일으키고 다른 한 가지는 조선인들에게 해롭기 때문에 반감을 일으킨다. 그래요. 대부분의 조선인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관리들의 수탈을 금지하는 일이나 그래요. 상공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이전에는 없던 정책으로 조선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호감을 일으킨다. 그렇죠. 대부분 조선인들에게 세금을 면제시키면 호감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또 그 수천 년간 이어온 관리들의 수탈이 있었죠. 그런 걸 금지해요. 그 관리들의 수탈 때문에 동학 못민난이 일어났잖아요. 그전에도 많은 밀란이 일어났죠.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또 상공업 육성하는 정책은 어떤가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니까 조선인들에게 이롭잖아요. 그런 정책은 당연히 호감을 일으키겠죠. 반면에 식민지 정책에 따라 자연히 동반되는 차별 정책은 반감을 일으킨다. 식민지 정책은 뭔가요? 결국 차별 정책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죠. 그럼 호감을 일으키는 정책도 있고 반감을 일으키는 정책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역사를 반감을 일으키는 정책만 가르치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역사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을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알 수 없게 되죠. 조상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 한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려고 했느냐. 그럼 호감 가는 정책을 개성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한국과 같은 일본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 우리 종족이 정부를 지배하겠다. 이거죠. 그것만 바뀌는 거죠. 그래요. 이런 정책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 그래야지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한국이 세워졌구나. 1907년 일본 통감부는 향회를 폐지하고 지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작농에게 부과되는 탈법적 세금을 완전히 면제했다. 사실이죠. 그전에는 어땠나요? 소작농은 원래부터 있던 거고 수천 년간. 그 지주는 양반이었죠. 주로 양반은 소작농도 받을 뿐만 아니라 양반과 향회에서 지방 관리는 그 세금을 결정했죠. 얼마를 부과할지. 그 농민들에게 부과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통감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었겠죠.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겠죠. 뭐 이제 조선도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거를 폐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광무양전을 실시했지만 하다 만간이에요. 특정 지역에서만 일부 이루어지고. 근데 통감부는 통감부 하면 나쁜 짓만 한 걸로 생각하지만 또 사실은 좋은 정책도 썼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선 정부의 권한을 이제 다 몰수하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 한 게 향회를 폐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좋은 일이죠.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버린 거죠. 이때부터 수천 년간 이어온 관리들과 신분이 높은 이들의 수단은 사라진다. 거의 혁명적이잖아요. 이는 개혁이라기보다는 혁명에 가깝다. 이러한 정책은 수탈을 당하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에게 호감을 일으키는 정책이다. 당연하죠. 관리들과 양반들의 수탈을 이제 금지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물론 신분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1894년 계합파 인사들에 폐지되었지만 예전에 설명했죠. 그게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제 아예 혁명적으로 없애버린 거라는 거예요. 또 계합파 인사들이 하려던 정책은 계합파 인사들이 잠깐 권력을 잡잖아요. 그래요. 또한 이러한 정책은 당장 효과를 발휘한다. 관리들의 수탈과 탈법적 세금이 순식간에 사라지니 이는 당연하다. 그래요. 상공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한번 이때 한 반응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때 여론이 어땠는지 조선인들의. 상공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니 호감을 상승시킨다. 그렇죠. 사업체를 막 육성하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난다. 법인세율도 낮추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썼지만 그런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죠.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겠죠. 1930년대 넘어가면 나타나겠죠. 1920년 초반에는 일본 기업들이 조선에 투자하는 것이 유행이 된다. 일본 기업들이 보장하는 임금은 소장농보다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호감을 상승시킨다. 이런 정책은 호감을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인들은 뭐라 하나요? 이것도 수탈이다 이러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수가 높다는 거예요. 군수 사업에 투자했으니까 수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엉터리 주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아니 소득을 많이 주면 좋은 거지. 뭐 자동차를 생산하건 미사일을 생산하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그래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좋은 거지. 뭘 생산하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선 왕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대표성을 상실하고 많은 이들이 반공주의자가 되는 원인은 조선 총독부 위와 같은 정책 때문이다. 반공주의자 그렇죠. 반공주의자가 되고 일본과 같은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정책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겪었어요. 조선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대부분 조선인들이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해방되니까 다시 조선 왕실을 내세우고 조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겪어봤다는 거예요. 식민지를 겪어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이 조선 총독부의 정책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건가요? 개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조선 총독부가 역사적 의의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관리들이 수탈을 금지하고 세금을 면제시키고 이런 거는 혁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를 알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한국은 또 이러한 정책을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이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부류로 이제 뭐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겪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것도 일종의 깨달음이라 볼 수 있겠죠. 경험을 통한 깨달음. 그래서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때 조선 총독부를 파괴한 거는 사실은 그 잘못된 거예요. 조선 총독부 역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정부라는 거예요. 역사적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조선 왕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대표성을 다 했던 거죠. 물론 급진 개화파 인사들이 뜻이 확산되고 개선된 탓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접하기 어렵고 접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이론적인 거는 알기 어렵잖아요. 또 뭔가요?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당시 문맹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공부를 해서 한국과 같은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반공주의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란 건 어렵잖아요. 지금도 잘 공부 안 하는데 그 당시에 문맹률도 높은 조선인들이 뭘 공부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겠냐는 거예요. 경험 속에서 깨닫지. 즉 급진 개화파의 뜻을 계승하여 한국을 세우려는 이들 역시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라는 말이다. 그렇죠. 반면에 차별 정책은 조선인들에게 반감을 일으킨다. 이 차별 정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차별 정책은 뭐였을까요? 뭐 언론
뭐 독립운동 탄압한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과 일본의 공통된 문제점은 수천 년간 농업 중심의 사회였고 토지 없는 농민이 인구의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조선은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80%가 소작농이었죠. 소작농은 토지 없는 농민이었죠. 그래요. 일단 세금을 면제시킨 거는 엄청난 거의 혁명적 개혁이죠. 혁명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사실은. 대부분 농민들이 처한 현실이죠. 대부분이 조선인들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죠. 토지 없는 농민은 지주에게 토지를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이 되었다. 조선이나 일본 어느 곳에서나 소작농을 수확량의 절반 이상 소작농은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소작농으로 내야 했고 그래요. 소작농은 어느 곳에서나 무척 가난한 삶을 살았다. 일본 소작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선인 소작농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무척 가난했다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을 국가 정체를 개조한 일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주와 소작 관계를 계획하지는 않았다. 소작농 문제를 계획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몰랐던 거죠. 지금도 잘 모르죠. 어떤 문제인가요, 이거는? 당시에 이제 일본은 공동체가 위기를 느꼈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했죠. 근데 딱히 이와 같은 어떤 제도 개혁은 유럽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뭐 절로 이루어지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개혁하긴 해야 되는데 특별히 개혁 안 해도 이제 유럽이 발전했죠. 그 발전하는 방식을 드러난 방식만 연구를 했던 거죠. 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요. 소작농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 어떤 문제인지를 잘 봐야 된다. 뭐 어떤 문제인가요? 그걸 알면 좀 경제 현상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죠.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니까 막 비참한 삶을 살게 되더라. 토지가 없잖아요. 토지가 없으니까 토지는 생존수단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농민들에게 거래를 하는데 아주 불리한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래의 문제인 거죠. 유사한 게 뭔가요? 현 시대에서 돈이 급한 사람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고리대금업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한 5%, 6% 이렇게 받는데 고리대금업을 이용하면 막 20%, 30%, 40%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급하니까 고리로 이제 대출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 못한 거예요. 금지해야 되겠다. 토지 없는 사람이 토지 빌려서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상가 없는 사람이 상가 빌려서 할 수 있잖아요. 화폐 없는 사람이 화폐 빌려서 할 수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고리 대금이라는 거예요. 고리가 문제인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인식하는 이들이 잘 없었어요. 지금도 없을지도 모르죠. 이거를 쓴 이는 따로치가 안 본다 했죠. 그냥 딱 보면 아는 건데 딱 보니까 이거는 고리대금의 문제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개혁해야 될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개혁 안 했으면 개혁해야 할 문제인 거죠. 토지를 개혁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유럽에도 토지 개혁하기 이전에는 소작농이 존재했고 소작농은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지주에게 바쳐 무척 가난한 삶을 살았다. 고대의 신분과 권력으로 형성된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을 따르면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며 소작농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이 시행되면 소작농은 모두 자작농이 되어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방식을 따른 나라가 프랑스이다. 프랑스 혁명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소장농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자작농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주는 과거에 보면 신분과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얻었더라. 너희들 그 재산을 인정 못해. 부당하게 재산을 얻은 거야. 이러면서 토지를 다 몰수해서 소장농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이죠. 그렇게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소장농에서 벗어날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기획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소장농들의 삶은 이전보다 나아지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나라나 고리대금업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 가난했겠죠. 소장농은. 다른 방식으로는 소장농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토지의 대여는 가능하게 하되 대로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다. 화폐 빌려주는 건 가능하게 하지만 약점을 이용해서 고리로 대출을 못한다. 그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이 맞다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죄가 아니라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고유를 받는 게 문제인 거죠.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는 고리 대금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과 같다. 이 경우에는 농업에서도 기업의 생성이 가능해진다. 그렇죠. 자작농만 농사 짓게 해라. 농토를 가질 수 있다. 기업의 생성이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는 있어도 극심한 가난을 겪는 소작농은 사라진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소작농은 사라진다. 근로자의 소득은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니 농업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농민이 근로자 소득도 그에 맞춰 상승한다. 이게 이제 생산성과 임금의 관계를 살펴봤죠. 생산성이 높은 곳은 임금이 높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 생성되면 농업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임금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인과 근로자가 생기게 해야 된다. 2025년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농산물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민과 도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농산물을 개방하고 공산품 관세 인하를 미국에게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죠. 요즘 이게 문제인 거죠. 농산물 소작농을 다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장농이잖아요.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농산물을 개방하고 공산품 관세 인하를 미국에게 요구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농민 편에 서서 도시민과 도시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는 농산물 보호무역을 지지하고 있다. 사실이죠. 뭐 시위도 하고 이러죠. 이 단체들이. 근데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근로자는 대부분 도시에 살죠. 도시 시민과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나요, 반하지 않나요? 반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니,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공산품 관세를 인하해야지 도시민들은 살 수가 있잖아요. 수출하는 기업의 근로자나 기업 소유자들이 또 도시에서 또 소비하고 이러면서 도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면서 단체를 만들었으면 농산물을 개방해라. 그리고 공산품 관세 인하를 해라. 또 농업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농업 생산성 강화를 위해서 계획을 해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한국의 노조들은 좀 이상하더라.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통상 3차 인류혁명 3차 반발 세력과 3차 인류혁명 2차 반발 세력은 서로 격돌하기 마련인데 기현상이 일어났다.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다른 나라도 노조들이 있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국과는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기반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이제 일이 왜 기현상이 일어났을까? 기현상이라고 말하지만
농업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이들이 노조를 장악하고 있는 결과이다. 공산주의도 여러 종류가 있죠. 농업 공산주의더라. 그래요. 기업체를 제약시하고 상공업을 제약시하고 농업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농업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살펴봤죠. 농업 공산주의가 한국에서는 한때 유행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단체를 장악하고 있으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 사람도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토지 개혁을 통해 소작농을 없애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일본 본토의 소작농을 없애려 국리를 차별 정책을 통해 실시한다. 그래요. 이와 같은 개혁을 통해서 소작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일본이든 조선이든 굉장히 큰 지지를 받았겠죠. 수천 년간 이어온 농민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도 몰랐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 소작농이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야 되겠어. 이 생각은 했죠. 근데 그 차별 정책이 실시된다는 거예요. 일본 본토의 가난한 농민들에게 식민지 조선의 토지를 공급하여 소작농에서 벗어나게 한다. 동양 착식여사는 저리 정책금리를 일본 본토의 소작농이 제공하여 토지를 구매하게 했다. 그 결과 일본의 소작농은 식민지 조선에서 자작농이나 지주가 된다. 일본인 지주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조선인에게는 소작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차별 정책이다. 그렇죠. 일본 농민에게는 소작농에게는 소작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조선인 농민에게는 기회를 안 준 거죠. 만일 조선인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했다면 많은 조선인들이 조선 정독부를 적극 지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돈을 벌면 나도 자작농이 될 수 있네? 그럼 얼마나 큰 지지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선인 소작농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일본인 소작농에게만 제공했다. 가장 큰 차별 정책인 거예요. 이게 이것보다 더 큰 차별 정책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소작농들에게 큰 의미가 없죠. 사실. 당신은 또 문맹률이 높아서 무식하기도 했고 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언론을 탄압했다 해서 글자도 모르는데 언론 탄압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만일 조선인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했다면 많은 조선인들이 조선 총독부를 적극 지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소작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완전히 제공하지 않은 건 아니죠. 산업을 육성하면서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또 소작농은 또 자작농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걸 제공했으면 아주 컸겠죠.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언급한 두 개혁 중 한 가지 계획을 실시했다면 조선인들은 조선 총독부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적극 지지했을 것이다. 수천 년간 이어온 소작농 문제를 해결해버렸다. 그럼 대부분 조선인들은 소작농 출신이잖아요. 만세 부르죠. 당연하죠. 식민지 정책을 쓰든가 말든가 만세 불렀겠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다. 아니, 그런 현상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축구팀이 있는데, 외국인 감독이, 성적이 좋다. 월드컵 나가서. 그럼 환호하죠. 그거를 외국인이 했다 해서 싫어하고 그러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선인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수천 년간 이어온 이런 가난, 소작으로 인한 가난, 그걸 해결했다. 그러면 엄청난 지지를 보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 몰랐다. 이 소작농의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개혁을 안 한 거죠. 일본 본토도 개혁을 안 한 거죠.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소작농이었기 때문이다. 왜 적극 해지했을까요?
가난이 시달린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조선보단 나았죠. 관리와 양반들의 수탈을 그 통감부가 권력을 얻자마자 철회시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차별 정책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차별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죠. 여러 가지 차별 정책이 있었다. 식민지 기간 동안 많은 학교들을 설립하였지만 일본인에게는 의무 교육을 제공하였지만 조선인에게는 의무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 차별 정책이죠. 일본인 아동에게는 초등 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그래요. 초등 교육은 누구나 받게 했다는 거예요. 조선인 아동에게는 의무 교육이 제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차별을 느꼈을 가능성은 없다. 분명히 차별 정책이긴 한데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느꼈을까? 그건 아닐 거다. 원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지 않았고 일할 만한 나이가 되면 일을 시켜 소득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왜 다 문명률이 높을까요?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일 좀 할만해지면. 당시 조선인들이 높은 문명률이 이를 증명한다. 분명히 차별 정책인데 장담하건대 차별을 못 느꼈을 거다. 원래부터 조선은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이다. 또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가난해서. 언급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차별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조선인이 차별이라고 느낄 만한 정책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하면 되죠. 조선인들이 정책은 느낄 만한 정책은 많지는 않다.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조선인들이 차별로 크게 느끼지 못하는 정책들이 1919년 이후 철폐된다. 이러한 차별 정책에는 중요한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도 있다. 1910년에 회사령 허가제가 실시되어 조선인들은 사업체를 쉽게 육성할 수 없었다. 차별이라고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민이었죠. 사업체를 육성하건 말건 신경 안 썼죠. 조선인들은 함부로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걸 차별이라고 느꼈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차별을 못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식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옛날 1960년대 산업화 할 때 산업화를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나요? 적었나요?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학자들도 많았죠. 경제학자들도. 산업화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60년대에도 사업체를 육성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1910년대에 뭘 중요하게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당시 일본 본토에서는 신고제가 실시되고 있었으니 1910년에 실시된 회사령 허가제는 차별 정책이 맞으며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 맞다. 조선인들이 사업체를 육성하여 실력이 양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하지만 1920년에 회사령 허가제는 폐지되고 신고제가 실시된다. 이제 차별이 철폐된 거예요. 누구나 신고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 거죠. 억압을 통한 통치에서 인정을 통한 통치로 바뀐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전에는 좀 억압을 했다는 거예요. 실력 양성도 못하게 하고 그냥 진압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너희들도 이제 회사 신고만 하면서 알아서 설립해라.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억압을 통한 통치에서 인정을 통한 통치로 바뀐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조선인들에게 풍요를 제공함으로써 조선인들로부터 조선총독부가 인정받겠다는 정책이라는 말이다. 그렇죠. 산업을 육성하겠다. 풍요를 제공하겠다. 너희도 조선총독부를 인정해라. 우리는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 이렇게 간 거죠. 이 정책 이후 식민지 한반도의 산업은 크게 발전하며 1940년대에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 수준에 이르는 산업국가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산업화를 두 번째 겪은 거라 했죠. 실제로 두 번째 수준에 이르는 국가가 되죠. 그게 이제 남북이 분단되면서 남한은 졸지에 가난뱅이 국가가 되지만 그래서 산업화를 두 번 겪었다는 거예요. 첫 경험이 아니라 이랬죠. 두 번째 경험이다 보니까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우연이라 하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조선에다가 제일 큰
제철 회사를 만들잖아요. 제철 공장을 만들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우연하게 제철소를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포항제철을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두 번째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있었다. 사업가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정도에서는 이걸 하면 돼. 이런 걸 아는 사업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그래요. 삼성이 있잖아요. 이외에도 몇 가지 차별 정책이 철폐된다.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공산주의와 반국가 견해를 밝히는 언론사는 탄압했지만 그렇지 않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았다. 그랬죠. 2020년 식민지 조선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아 조선인들은 언론사를 설립할 수 없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도 언론 탄압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에서는 아예 이제 그 언론사를 설립할 수 없다가 1920년 식민지 조선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이제 허용되었죠. 차별이 철폐된 결과죠. 그 결과 1920년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글로 발간되었다. 허용해 준 거죠. 제한적으로 언론을 허용했으니까 차별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반국가 견해를 밝히면 제한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금지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조선과 동아일보는 좀 더 이렇게 탄압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공산주의만 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도 하니까. 그것도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반국가 운동이잖아요. 뭐 그런 문제는 있어도 뭐 차별이 있었던 건 아니다. 둘 다 제한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차별로는 1910년에 헌병경찰제도가 실시되었다. 즉 군인이 경찰 역할을 했다. 그랬죠. 일본에서는 보통 경찰제도가 실시되었으니 차별 정책이 맞다. 군인이 경찰 역할을 하지 조선인들은 차별을 넘어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군인이 경찰 역할을 하면 겁나죠. 총 들고 다니면서 군인들이 경찰 역할을 하면 이러한 정책은 강한 반발심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반발심과 공포를 일으키겠죠. 반발심을 일으키고 결국 1920년 식민지 조선에서도 보통 경찰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건 차별이 없어진 거죠. 이 경우도 여러 정책에서 확인했듯이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 정책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차별 정책이 점점 완화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